이 이야기는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합니다. 그날도 별일 없는 날이 될 줄 알았어요. 아침에 물을 올리고 창문을 열고 잠깐 바람을 들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전화가 울리면 반갑다기보다 먼저 마음이 굳어요. 무슨 일이지? 어르신 저 관리실인데요. 관리실 목소리는 언제나 조금 조심스럽죠. 마치 말을 고르면서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옆동 박 그 댁 있잖아요. 상났습니다. 저는 하고 짧게 24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같이 살았어요. 서로 큰 말 섞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친한 것도 아닌 그런 사이가 아파트엔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손이 먼저 멈췄어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던 물방울이 톡톡하고 들리는 게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어르신도 혹시 시간 되시면 관리실이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지만 저는 대답을 바로 못 했어요. 장례식장, 그곳은 갈 때마다 마음이 줄어드는 곳입니다. 미안한 마음, 남겨둔 마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사람을 붙잡고 흔들거든요. 그래도 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은 늘 비슷해요. 차 안에서 라디오가 떠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게 간판이 번쩍거리는데 그 빛이 어쩐지 너무 밝아서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향 냄새, 국물 냄새, 젖은 외투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숨이 섞인 그 특유의 공기. 저는 검은 외투깃을 한번 만지작거리고 방명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신발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방명록 앞에서 펜을 잡았는데 이름을 쓰는 게 잠깐 망설여졌어요. 이상하죠? 분명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도 이름을 쓰는 순간 갑자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쓰고 부이암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영정 쪽으로 걸어가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들었을 때 사진소 얼굴은 너무 평온했어요. 현실은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사진소 얼굴만 조용한 게 늘 이상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홍 선생님? 저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 이름을 듣는다는 건 생각보다 크게 마음을 흔들어요. 누구지? 왜 나를? 그 질문이 한 번에 다 올라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넘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제 자식뻘쯤 될까요? 근데 그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눈빛. 하지만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는 그런 눈빛. 그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자 기억 못 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분이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종이봉투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봉투 입구는 스테이플러로 찝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았는데 묘하게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처럼요. 지금 보셔도 됩니다. 근데 혼자 계실 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대부분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봉투를 들고 한 번 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박댁이 아니라 누가 돌아가셨는지가 확실히 떠올랐어요. 옆동 박 순자 여사. 웃을 때 눈이 먼저 접히던 분, 현관 앞에서 마주치면 아이고 하고 늘 먼저 인사를 건네던 분,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빈 복도로 걸어 나갔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국을 휘젓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옆에 서자 찬 공기가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하나씩 빼낼 때 딱딱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인데도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1. 낡은 열쇠고리 하나. 2. 접힌 편지 한 장. 열쇠고리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흔한 플라스틱 고리. 근데 그 고리에 붙은 작은 이름표가 제 눈을 붙잡았어요. 이름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상문. 저는 순간 옥상문 열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러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아파트 옥상은 잠겨 있거든요. 관리실에서만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웬만하면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박순자 여사가 옥상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생각보다 또박또박했습니다. 홍 선생님께 이 편지를 누가 대신 전해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드리면 좋았겠지만 그럴 용기가 끝내 없었네요. 제가 선생님께 꼭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옥상문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원래 관리실 열쇠인데 몇 년 전 어느 날 옥상에서 선생님을 만난 뒤로 제가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선생님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웃으셨지만 웃음 뒤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선생님이 더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오실까봐, 혹시라도 혼자 계실까봐. 선생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지요. 그게 다행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놓친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홍 선생님, 제가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옥상에서 보냈는지 아십니까? 저는 선생님께 그날 말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 말을 결국 못 했네요. 그래서 이 편지를 남깁니다. 선생님, 사람은 너무 오래 혼자 서 있으면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선생님이 잡았어야 할 건 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손이 되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집에 없었을 겁니다. 옥상문 열쇠를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문을 열지 않으셔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주 가끔이라도 바람이 필요하면 옥상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 있는 곳을 한 번만 지나가 주세요. 선생님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드림. 저는 편지를 접지 못하고 한참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나를 만났다. 그런 일이 있었나?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일부러 흐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편지 속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선생님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자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저는 그때를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안이 너무 조용해진 날들이 있었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가스불 켜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혼자구나. 이 집에 나 혼자 남았구나. 누가 옆에 있어도 혼자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날도 밤이었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숨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옥상으로. 옥상문을 여는 소리기,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느낌, 그리고 도시, 불빛이 밑에서 가만히 흔들리던 모습.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던가? 박순자 여사였나? 그분이 매일 올라갔다고 했지. 혹시 그분은 그날부터 내내 나를 지켜봤던 걸까? 저는 복도 창문에 이마를 잠깐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감촉이 제 머리를 조금 깨우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까 그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흠칫하며 돌아봤어요. 아까 그분이죠.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박 여사님 아들이에요. 정우라고 합니다. 아들이 있었나? 있었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남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요즘엔 더 그래요. 정우 씨는 제 손에 들린 열쇠고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열쇠 원래 관리실 열쇠인데요. 여사님이 가져가셔서 못 돌려드렸어요. 원래는 바로 돌려드리려 했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러지 못하셨대요.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침이 잘 안 넘어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몸이 먼저 잠기는 느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기억이
잠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옥상 난간 쪽에 서 계셨대요. 정말 한 발만 움직이면 말끝을 삼킴. 여사님이 그걸 보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난간을 잡고 계신 게 아니라 난간에서 떨어진 목장갑을 잡고 계셨대요. 누가 바람에 날아가서 떨어뜨린 거. 여사님이 그걸 보고 아, 이분은 그냥 바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장갑. 그 말에 머릿속에서 뭔가 딱 하고 맞춰졌습니다. 그날 누군가 옥상에서 장갑을 말리고 있었고 바람에 그 장갑이 날아갔고 제가 그 장갑을 잡으려고 난간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떨렸던 거고 저는 정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오해를 하셨군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오해였든 아니든 여사님한테는 그날이 너무 큰 날이었대요. 그날 이후로 여사님은 선생님을 볼 때마다 말을 걸고 싶었는데 늘 망설이셨대요. 괜히 선생님 마음을 건드릴까 봐.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걱정했다는 것도 하지만 더 아픈 건 그 누군가에게 나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편지 중간에 있던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가 박순자 여사를 살렸나? 내가 그분 아들을 살렸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편지에 제가 선생님 덕분에 살아있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우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밝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선생님 혹시 몇 년 전에 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뻔한 일 기억하세요? 횡단보도, 사고. 저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휴대폰 보면서 걷다가 차에 치일 뻔했대요. 그때 선생님이 제 팔을 확 잡아당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소리치셨어요. 정우 씨는 그 소리까지 기억하는 사람처럼 낮게 흉내냈습니다. 정신 차려. 길은 길이야. 사람이 먼저 지나가면 안 돼. 그 말투가 너무 생생해서 저는 잠깐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웃을 수가 없었어요. 여긴 장례식장이니까요. 저는 그때 너무 창피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아당긴 게 아니었으면 진짜로 큰일 났을 거예요. 정우 씨는 손가락을 꾹 쥐었습니다. 마치 그때 팔목에 남아있던 힘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처럼. 여사님은 그걸 평생 마음에 두셨대요. 선생님이 제 목숨을 구해줬다고. 근데 저는 감사 인사 한마디 못했으니까 여사님은 대신 선생님께 무슨 말을 꼭 전하고 싶어 하셨던 거죠.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그날 그저 반사적으로 누군가 팔을 잡아당겼을 뿐인데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빛처럼 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이 편지 한 장으로 이제야 내게 돌아온다는 것. 정적. 저는 정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박 여사님은 왜 저한테 이걸 지금에서야? 정우 씨는 한숨을 짧게 쉬었습니다. 여사님이요. 선생님이 아내분 떠나신 뒤에 많이 달라지신 걸 보셨대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눈을 잘 안 마주치시고 현관에서 마주쳐도 대답만 짧게 하시고 가끔은 계단에 앉아 계신 것도 보셨대요. 그래서 더 말을 못 걸었다고.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서늘해졌어요.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사람들 눈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무너져 있었구나. 정우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여사님이 남긴 걸 하나 더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사님이 생전에 선생님 오시면 꼭 보여드려라 하면서 작은 파일 하나를 저한테 맡겼거든요. 파일. 그는 저를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쪽 사람들 북적이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상담실 같은 방. 문을 열자 공기가 조금 차분했습니다. 바깥 소리가 탁 하고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방 안엔 작은 탁자와 의자 2개가 있었고 탁자 위에는 물 2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파일을 꺼냈어요. 얇은 종이 파일. 그 위에 검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홍 선생님께 드릴 말. 정우 씨는 파일을 저에게 밀어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혼자 읽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그는 문을 살짝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사가.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박순자 여사가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끼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렵다. 그 말이 꼭 제 얘기 같았어요.
나도 조용했고 박 여사도 조용했고 정우 씨도 조용한 사람이라 했죠. 조용한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많아서 표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꺼내면 감정이 쏟아질까봐,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까봐, 그래서 서로를 지나치죠. 걱정하면서도.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 씨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박 여사가 부탁했던 것처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정우 씨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그는 말을 못 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횡단보도에서 내가 소리쳤다고 했죠. 그건 미안하긴 한데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정우 씨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 들으려고. 저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그 순간 박 여사가 편지에서 말한 오늘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마음이 겨우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차 안 라디오를 꺼버렸거든요.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현관불을 켜고 주방에 물을 올려두고 그 평범한 동작들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옥상문 열쇠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이름표 옥상문. 저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열지 않으셔도 되길 바랍니다. 박 여사의 편지 문장. 저는 잠시 손바닥을 펼쳐 내 손을 봤어요. 손은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옥상문 열쇠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툭툭 발소리가 계단에 부딪혀 울렸어요. 옥상문 앞에 서자 바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시. 저는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도시 불빛이 아래에서 흔들렸습니다. 예전엔 그 불빛이 나를 더 외롭게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불빛이 사람들이 아직도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난간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뒤쪽에 서서 바람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박 여사를 불러봤어요. 박 여사님, 내가 몰랐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은 평생 못하다가 어떤 말은 너무 늦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하면 조금은 달라지더군요. 저는 그날 옥상에서 아주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옥상에서 바람을 맞아야만 숨이 쉬어지는 날이 오면 그날은 옥상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 있는 곳을 한번 지나가 보겠다고.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다음날 아침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냉장고가 비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괜히 어색하니까. 근데 박 여사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엘리베이터는 내려갔습니다. 딩. 그 짧은 순간이 저한테는 이상하게 큰 순간이었어요. 마트에 도착해 카트를 끌고 과일 코너를 지나고 정육 코너를 지나고 사람들 어깨 사이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누군가의 짜증 섞인 말투, 아이의 울음, 계산대의 삑소리. 그 모든 게 살아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부터 나를 지켜본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말은 못했지만 손은 못 내밀었지만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편지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옥상문 열쇠는 옆에 두었고 물 한 컵도 옆에 두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글씨를 한 줄씩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은 늘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제가 커서가 아니라 사랑이 커서 생기는 말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뜨거워졌어요.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 살면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단단히 묶어둘 때가 있습니다. 버티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묶는 게 너무 오래 가면 매듭이 상처가 됩니다. 박 여사의 편지는 그 상처 위에 조용히 손을 얹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어도 되는 날. 이 문장이 누군가에겐 장례식장이었고 누군가에겐 마음이었고 누군가에겐 사람 사이였겠죠. 나에게는 아마도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날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한 문장,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남았나요? 여러분이라면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봉투를 바로 열어봤을까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까지 품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합니다.